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7 재보궐선거 민심은 정권 심판을 택했습니다. 제1야당 국민의힘이 서울 부산시장 자리를 동시에 차지해서 전국 단위 선거 4연패의 고리를 끊고 압승을 거뒀습니다.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총사퇴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국정 운영 그리고 차기 대선 구도에 어떤 변화가 올지 궁금한데요. 4.7 재보선 민심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선거 결과가 향후 전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 60분간 KBS 집중 진단에서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산적한 과제들을 능수능란하게 빠른 시일 내에 하나씩 해결해서 서울 주민 여러분들을 돌보라는 그런 취지의 지상명령으로 받들겠습니다. 부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혁신의 파동이 불켜질 수 있다는 것을 시민 여러분들께서 체감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수용합니다. 저희의 부족함으로 국민들께 큰 실망을 드렸습니다. 결과에 책임지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두 의원분들 나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KBS 정치부 정하영 기자도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네. 아, 지금 저게 생방송인 거예요. 네. 이따가 저 윗화면이 본방송이에요. 여기가 나올 겁니다. 전화 의원님, 전화 저기 김영배 의원님 보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나나 저기 의원님 보나. 여기 누르는. PD님 58분에 끝나는 거 맞아요? 아, 그러세요? 전체 몸 이게 엄청나게 유연한 거예요. 저기서 저기 이거죠? 손흥민이 같이 경쟁한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손흥민도 진짜 뭐 음바페는 신체 조건 자체가 내일 아침에 초선 의원 가시죠? 네. 뭐 요구사항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늘 뭐 성명서가 나올 텐데
일단 뭐 다른 무엇보다는 밖에서 찾지 않겠다. 그래요? 그 지금 유세 기간에는 뭐 언론 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확실히 졌으니까 밖에서 찾지 않겠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언론 얘기도 그 내부에서 이제 그런 거를 하려는 뜻을 모아서 확실하게 하자. 일부가 이렇게 하고 이름도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아마 그렇게 모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집단적으로 좀 그동안 우리가 의견 모으거나 이런 게 없었거든요.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이렇게 지금 초선들이 주로 그렇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초선들 설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따라는 너무 큰 자극이 됐어요. 제가 이제 그거를 방에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7 재보궐선거. 민심은 정권 심판을 택했습니다. 제1야당 국민의힘이 서울 부산시장 자리를 동시에 차지해서 전국 단위 선거 4연패의 고리를 끊고 압승을 거뒀습니다.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총사퇴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국정 운영 그리고 차기 대선 구도에 어떤 변화가 올지 궁금한데요. 4.7 재보선 민심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선거 결과가 향후 전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 60분간 KBS 집중 진단에서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산적한 과제들을 능수능란하게 빠른 시일 내에 하나씩 해결해서 서울 주민 여러분들을 돌보라는 그런 취지의 지상명령으로 받들겠습니다. 부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혁신의 파동이 불켜질 수 있다는 것을 시민 여러분들께서 체감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수용합니다. 저희의 부족함으로 국민들께 큰 실망을 드렸습니다. 결과에 책임지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야 두 의원분들 나오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영입니다. 네, 그리고 KBS 정치부 정하연 기자도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잘 안녕하세요. 부탁하겠습니다. 먼저 재보궐선거가 끝났는데 총평부터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배 의원이 박영선 캠프 전략본부장이시고 그리고 박수영 의원이 박형준 캠프 정책위원장이십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먼저 김영배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에 국민들께 회초리를 한번 제대로 맞은 그런 선거였다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국민들께서 부동산 민심으로 대변되듯이 여당이 귀를 막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답답함을 느끼셨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이제 공정의 가치를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2030 세대를 비롯해서 민심이 굉장히 화를 내신 거라고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번에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인물론으로 승부를 좀 쭉 걸었으면 훨씬 더 이제 선거를 좀 잘 치를 수 있었을 텐데, 전략적으로 볼 때 우리 국민들께 지나친 네거티브 위주가 아닌가, 뭐 이런 이제 따가운 또 말씀도 들었던 선거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최근 한 10여 년간 가장 크게 진 선거라고 볼 때 저희들도 정말 민심이 천심이다라는 말씀 굳게 가슴 깊게 새기고 쇄신과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 이런 각오의 말씀도 더불어 드립니다. 방금 전에 김영배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동산 민심, 그리고 공정의 가치, 사실은 선거 유세 기간 내내 국민의힘에서 많이 말해왔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압승을 거두었지 않습니까? 근데 압승을 거두긴 해도 우리 당이 이긴 거, 우리가 좋아서 찍어준 거라기보다는 민주당의 정책 실패, 그러니까 무능, 거기다가 보태서 내로남불, 무능과 내로남불의 이중주 때문에 저희가 반사적 이익으로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국에서도 저희가 이제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진짜 이길 수 있도록 나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번에는 한 번도 저희 당을 지지하지 않았던 2030 세대가 저희를 지지를 해서 압도적으로 밀어줬고요. 중도 세력도 상당분 돌아왔고,
소위 이른바 샤이 진보라는 단어가 또 처음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진보를 버리고 우리 쪽으로 와준 세력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이 사람들을 아우르고 우리가 중도로 나아가느냐는 것이 큰 숙제가 될 것 같고요. 실패한 정책의 이제 무능 부분에는 아까 뭐 부동산도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착착착착 진행이 되어 왔던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소득주도 성장으로 인해서 뭐 최저임금 급격히 올라간 거라든지 등등 해서 오다가 백신 못 구한 거, 부동산 문제, 청년들 일자리 40시간 일자리가 195만 개가 없어졌거든요. 이런 것들이 쭉 쌓여오다가 LH 사태, 부동산 문제가 터지면서 급격히 이제 악화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방금 박수영 의원님이 이제 좋은 말씀들을 여러 가지 해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그 중에 LH 사태가 이번 선거에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게 지지율 그래프를 보더라도 LH 사태 전후에서는 굉장히 근접해 있는 지지율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뒤로 급격하게 이렇게 벌어져서 회복이 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하신 여러 이제 지적들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일자리 문제라든지 여러 이제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 정책들이 전체적으로 다 실패했다 여기에는 사실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그 중에서 이제 아까 부동산 민심 말씀드렸지만 LH 사태를 계기로 사람들이 공정하지 않다. 공정한 부분은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잘 관리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컸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실망이 저는 굉장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030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국공 사태부터 시작해서 이 공정의 가치에 대한 저는 이제 그런 비판이 아주 따갑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국난 극복을 위해서 코로나 대응도 정부가 잘 해왔고요. 그리고 경제 성적표도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만 이제 이런 중요한 관리 영역에서 우리가 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받들지 못했다. 뭐 이런 부분 굉장히 아프게 그렇게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배 의원님 말씀하신 이제 공정의 가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로 불려진 거고요. 이번에 어제 이제 뉴욕 타임즈에서도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까지 써서 이제 우리 선거 분석을 해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것도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뭐 김의겸, 뭐 손혜원 이렇게 쭉 오다가 LH가 터졌거든요. 그게 3월 11일인데 11일 터지고 나서 조금 진정 국면에 들어갈 때 다시 이제 김상조, 박주민 이게 또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점점 더 벌어져서 부산 같은 경우는 거의 더블 스코어까지 가게 됐는데 즉 무능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오케이 뭐 봐줄 수 있다 이 정도였는데 이게 내로남불까지 연결되니까 무능과 내로남불의 이중주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없다 해서 분노 투표로 이어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자세한 얘기는 이후 계속 말씀을 나눠가면서 좀 해보도록 하고요. 이번 투표 결과를 좀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일 관심이 많은 부분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그 선거전이었는데 이번 선거 결과 정하영 기자가 좀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7.5% 득표로 승리를 했죠. 네. 박영선 후보와 18.3%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이 후보 저 지도를 한번 보시면 서울시 25개 빨개요. 자치구 네, 모두 붉은색입니다. 이겼다는 뜻이고요. 모두 과반 넘는 지지 받으면서 이겼습니다. 또 그림에서 보시면 아래쪽에 서초와 강남이 굉장히 짙은 붉은색인데 이게 격차가 매우 큰 부분입니다. 이 강남 서초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70%대 득표를 기록했고 송파와 용산에서는 60% 넘는 표가 쏟아졌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이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강북이나 뭐 서부 지역 포함해서 전체 다 가져갔고요. 2018년 지방선거나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사실 서초구를 제외하고는 24개 구청장을 민주당이 다 가져갔었죠. 그런데 이 3년 만에 서울시의 지형이 싹 바뀐 겁니다. 이제 투표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느냐 이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일부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50%선 안팎에서 많은 사람들이 투표 현장에 나가서 투표를 해서 50%를 넘게 되면 국민의힘이 유리한 고지로 접어들 테고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도 있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높았습니다. 이 전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투표율? 투표율
이번에 보궐선거잖아요. 네. 보궐선거가 보통은 50% 투표율을 넘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번에 56.8%, 최종 투표율이 56.8%였고요. 네. 서울 투표율은 58.2%, 부산은 52.7% 기록을 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하고 비교하면은 낮아요. 그 당시에는 서울은 59.9%였고 부산은 58.8%였으니까 비교하면 낮은데 재보궐선거로 따지면 역대 최고치입니다. 네. 거기다 이게- 평일 선거였는데도 굉장히 높았거든요. 이 투표하기 전날까지 여야 의원들이 뭐 방송 토론회 같은 데서 나와서 얘기를 할 때 들어보면 특히 민주당에서도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론조사 그 깜깜이 선거 기간 전까지 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이 큰 폭으로 지긴 했지만 선거 유세 현장 가면 밑바닥부터 여론이 막 바뀌고 있다. 그걸 몸소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김용배 의원도 방송에서 말씀하시는 거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그렇게 안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이제 저희들도 여론조사를 내부에서도 했었고요. 추이를 좀 지켜보았었는데 투표율을 보시면 그 답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투표율이 그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올라간 지역은 다 이제 강남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강남, 서초, 송파 이런 지역들이 이제 투표율도 높고 또 거기에 득표 차이가 큽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강세 지역이었던 곳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강북 지역들 같은 경우가 투표율이 낮고 상대적으로 격차가 이제 뭐 작긴 합니다만 투표율이 낮음으로써 이제 응집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민주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층은 어느 정도 결집을 했지만은 좀 이제 중도 내지는 이제 소극적 지지층에 이제 이 투표장으로 나오신 비율이 확연히 좀 떨어진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격차가 그렇게 발생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현장 분위기는 달랐다라는 말은 적극적인 지지층이 현장에 많이 나와서 분위기가 달랐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이제 선거전이 본격화되면서 사실은 이게 사전 투표를 보시면 사전 투표율이 역대로 가장 높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적극적으로 좀 지지하고 이 투표장으로 나가신 사전 투표층들만 보면은 그전하고 크게 다를 게 없다라는 느낌도 이제 가졌었는데 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본투표를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제 민주당의 소극적 지지층 내지는 이제 중도층이 확연하게 이렇게 투표장으로 이제 안 나오시거나 네. 혹은 아니면 국민의힘 쪽 지지 쪽이 확연하게 투표장으로 많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박수영 의원도 현장 예, 많이 다니셨죠? 그렇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이제 주로 다녔는데 네. 투표율 부분은 서울 김영배 의원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강세 지역, 소위 남해안 벨트라고 하는 해운대, 수영, 남구, 동구 이쪽이 투표율 자체가 높았고요. 네. 득표율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전 투표 나오신 분들 성향 이걸 보면 사전 투표율도 굉장히 높았지만 나오신 분들이 연령대가 저희가 볼 때는 50대 이상, 60대, 70대가 많이 나오시고 젊은 사람들은 거의 사전 투표를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이제 투표장 근처에 서서 이렇게 100m 밖에서 인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100m 바깥쪽에서 인사를 하면 들어가면서 전부 이러고 가시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분위기가 많이 오는구나 이렇게 봤고 젊은 사람들이 너무 안 와서 사전투표에서도 이길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니까 사전투표도 싹 다 이겼거든요. 그런 분위기였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얘기도 해볼게요. 아까 앞서서 잠깐 샤이 진보 얘기 나왔잖아요. 네. 이번 선거에서 특히 선거를 하게 된 이유가 성추행 문제이기 때문에 샤이 진보층들이 표심을 잘 드러내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투표 현장에는 나타날 것이다라는 내심 그런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는 투표 현장에 안 나온 거로 보면 될까요? 아니면 샤이 진보라는 게 아예 없었다고 보십니까? 예, 이제 샤이 진보라는 말 자체가 그전에는 별로 쓰지 않던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선거의 성격 규정 자체가 저희들한테 이제 원인이 있는 그런 이제 선거였기 때문에 이제 그 소극적 지지층 내지는 중도층에서 볼 때는 민주당이 그렇게 이번에 꼭 내놓고 지지를 많이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선거전이 진행이 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인물론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잘 좀 부각을 시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생을 챙기고 그래도 이렇게 국난을 극복해 나갈 그런 동력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공감을 좀 이루는 데 중점을 뒀다면 훨씬 더 좀 나았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샤이진보라고 하는 층이 투표장으로는 안 나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샤이진보라고 그러면은 원래는 이렇게 좀 부끄러워서 여론조사에서는 의사표시를 안 하지만 투표장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샤이진보가 되는 것이고 옛날에 저희 쪽에 샤이보수 이런 거 얘기할 때 또 똑같은 메커니즘입니다. 근데 이번 결과를 보면은 아예 나오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샤이진보는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다는 이유 때문에 저는 샤이진보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 한 발 더 나가서 진보나 좌파를 지지하던 세력들이 상당 부분 돌아섰다, 떨어져 나왔다 이렇게 봐야지 여론조사에는 답을 안 하면서 투표로 나온 샤이진보는 없었다 이렇게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보가 뭐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이르다고 저는 보고요. 결국 이제 이번 선거의 성격 자체를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대 민주당의 저는 선거였다고 평가를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180석에 가까운 의석까지 가지고 정부도 맡고 있고 지방선거에서도 압승을 했었는데 과연 민주당이 얼마나 좀 스스로 잘못을 잘 새기고 반성하고 혹은 혁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유권자들이 심판한 선거가 아니었나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이제 유권자들께서 가지고 계신 그 이제 생각이 결국 회초리를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보면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공감을 이제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다시 얼마든지 우리 함께 이렇게 우리 민주당과 함께 좀 해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관건은 우리가 얼마나 쇄신하고 혁신하고 국민들의 이 마음의 공감을 이제 얻느냐 그게 이제 초점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민심을 읽는다는 측면에서 선거대책본부에서 민심을 제대로 읽어서 전략을 짰다면 그런 특히 젊은 층, 20대 젊은 층의 민심을 읽는다든지 쓴소리를 좀 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어떤 쓴소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초선 의원들의 역할이 좀 있잖아요. 좀 먼저 나서서 의원님 비롯해서 초선 의원들이 좀 쓴소리를 할 수는 없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 점이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죄송하고 아쉽고 그런 점이기도 합니다. 저도 제 지역구에서 부동산 민심에 대해서 과연 제가 귀를 기울이고 얼마나 마음을 열고 들었는지 우리 지역도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많은 곳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청년층도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곳인데 오히려 저 스스로를 돌아보더라도 정말 이게 저 스스로 뼈를 깎는 자성을 해야겠구나 이 생각을 이번에도 했는데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후보한테 미안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후보는 정말 제가 봐도 최고의 카드를 뽑았다고 생각을 하고 평생을 재벌개혁과 그리고 사법개혁 등에 이제 헌신하고 능력도 두루 갖춘 후보였는데 우리가 사실 그 후보를 중심으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선들이 좀 역할을 하면서 뭔가 새로워지자라고 하는 좀 조언도 드리고 역할도 좀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스스로 자성을 하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내일 아침에 그래서 초선 의원들 따로 모임 가지신다면서요? 예, 사실은 오늘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께서 성명서를 냈는데 사실 그거로 굉장히 큰 자극도 됐고 한편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이 국민의힘이 이번에 선거를 그냥 이긴 것은 아니구나. 그래서 오히려 약간 겁도 났고요. 스스로 아이고 이게 우리는 뭐지? 이런 이제 약간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는 저희들도 정말 이제 제대로 된 혁신 경쟁, 제대로 된 정책 경쟁 이거에 우리가 좀 스스로 나서야겠구나 이런 이제 자각을 하게 됐는데 내일 아침 7시 반에 저희들도 모처에서 한 우리 초선 의원들 81명이신데요. 어떤 상당수 참석하실 것 같습니다. 나오겠네요, 그러면. 예, 당 혁신에 우리 초선들이 앞장서자 이런 결의를 모으는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지금 먼저 성명을 낸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를 우리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지역 어떤 한계 이걸 좀 극복해야 된다라는 쓴소리를 하셨어요. 예, 두 가지 이제 메시지가 들어 있었는데 하나가
특정 지역의 정당을 우리가 안주해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대 교체 이것도 저희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대 교체를 하고 특정 지역에 안주하지 않아야 우리가 다음 대선에 이길 수 있는 정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초선들이 이번에 그러니까 오늘 아침 9시에 낸 성명 이외에도 선거 과정에서 상당히 우리가 목소리를 많이 냈고 앞으로 민주당 초선들도 목소리 내준다고 하니까 우리 개혁적인 초선들이 모여서 훨씬 더 나은 전국을 만들어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 김영배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보고 들었고요. 예를 들면 선거 과정에 우리가 종이도 없고 사전 질문도 없고 시간도 제한하지 않고 네. 민낯 토론을 했거든요. 스탠딩으로 토론했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붐을 일으켰습니다. 예를 들면 박형준 후보나 오세훈 후보가 처음 시작할 때 1등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토론을 자꾸 해나가면서 4번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우리 당내 경선에서 각각 4번의 토론에서 두각을 드러낸 거예요. 많이 알고 정확하게 대답하고 이렇게 소신 있는 답변을 하면서 점점 올라가는 확산되는 분위기 이런 걸 만들었는데 이것 자체도 초선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민낯으로 1대1 스탠딩 토론하자. 서류 없고 질문 없다. 사전 질문 없다. 이런 방식들이 우리 목소리, 초선들의 목소리가 들어갔는데 이게 크게 기여를 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보면 뭐 기존에 있던 선거에서도 좀 비슷한 형태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정책 공약을 서로 비교하고 그거를 유권자들한테 호소하는 그런 장소보다는 한쪽에서는 네거티브라고 주장을 하고요. 한쪽에서는 계속 검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곡동 땅 의혹 관련해서 계속된 공세가 있었고 또 부산에서는 LCT 관련해서 계속 공세가 있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이번 선거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특히나 이제 취재를 하는 기자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은 선거였습니다. 아까 이제 김영배 의원님께서도 네거티브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선거 막판에 이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뭐 생태탕 또 모 해외 브랜드 구두 이런 거에 대한 기억만 남는다 이런 비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네거티브 공세가 심했거든요. 특히 이제 저는 서울시장 선거를 주로 취재하다 보니까 과정에서 좀 답답함이 많았던 부분이 오세훈, 박영선 후보가 토론회에 나서기만 하면 서로 이제 거짓말쟁이 후보다, 당신이 거짓말했다, 뭐 누가 거짓말 이런 정면 충돌이 다반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또 거기에다가 유세 과정에서 이 막말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거친 발언이 난무를 했고 뭐 대표적인 게 쓰레기, 뭐 중증 치매 환자, 암 환자 이런 말들이 상대방을 겨냥해서 굉장히 터져 나왔는데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이번 선거가 이제 대선 전초전으로 불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다가 초반부터 여야의 어떤 1대1 맞대결 구도로 가다 보니까 혼탕양상 그런 게 예상이 됐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언론들도 그런 뭐 정책을 검증을 한다든지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보다는 공세 공방에 좀 치중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유권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거든요. 내가 사는 동네에 어떤 공약이 나왔는지 이런 게 궁금할 텐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예. 뭐 언론사들도 반성할 부분이 있죠. 저희 KBS 저도 같은 책임감을 경우도 사실은 반성을 해야 될 느낍니다.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후보 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물론, 뭐 오세훈 후보 역시 비전과 또 시정 경험 이런 부분, 또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장관으로서의 행정 능력, 뭐 여당 후보로서의 정책 비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파묻힌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컸던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기 좀 껄끄러우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검증의 과정, 네거티브 공세 그게 불필요했던 과정으로 지금 보십니까? 아니면 부동산 민심 그런 것이 워낙에 강했기 때문에 인물 검증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유권자들한테 덜 호소가 됐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꼭 필요한 인물 검증 과정이었다라는 점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인허가권을 막강하게 가지고 있는 광역단체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 변수가 되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구청장을 해봐서 뭐 그런 이제 점은 있는데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선거의 성격 자체가 민주당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으로부터 선거가 시작이 됐고 또 민심의 회초리가 이제 어느 정도로 때릴까 이런 이제 선거였다고 본다면 그런 점에서는 이제 우리 민주당이 스스로 이제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했고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걸 좀 중심으로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상대방 후보나 우리 후보의 비교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뭐 법을 위반한 건 없는지
이분이 뭐 다른 어떤 비리가 없는지 또 혹은 문제가 정말로 좀 상대방 후보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 어떤 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렇게 해나갔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도 선거라는 건 결국 사람에게 투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당연히 과정상 있는 것이다 이렇게 뭐 보죠. 어떤 선거든지 간에 검증의 과정이라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검증과 네거티브의 차이는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이거든요. 이번에는 네거티브가 너무 좀 과했다. 매일 뭐 하루에 하나씩 터져 나오는 이런 상황으로 가서 정책이 실종됐거든요. 저도 지금 우리 부산의 민주당 후보인 김영춘 후보의 공약이 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하도 LCT 공무원만 계속 하는데 거의 매일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터뜨리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이 정권 심판론은 굉장히 강한데 네거티브가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정권 심판론에 묻혀서 네거티브를 보질 않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확실한 거 한두 개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의 매일 나오니까 아, 이거 또 나왔나? 또 나왔나? 하고 정권 심판론이 오히려 더 커져서 격차가 더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 앞으로 민주당이든 우리든 대선도 다가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거티브 줄이고 검증에 관한 부분 한두 개를 확실한 것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미래를 얘기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정말 제대로 된 정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참 일종의 딜레마지 않습니까? 그렇긴 한데 아까 박수영 의원님 말씀에 뭐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제 역시 남는 문제는 선거라고 해서 사실 선거 기간만 넘기면 된다 또 이런 문제도 사실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해보고 극복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한 것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실은 이야기할 수 있는 또 풍토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특히 이제 뭐 상당히 이렇게 보면 자극적인 문제점, 예를 들어서 뭐 투기를 한 거 아니냐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적극적으로 좀 해명을 하고 이렇게 하면 더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아까 박수영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초선들이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감시자도 되고 우리 스스로 나서서 적극적으로 정책 토론을 하고 경쟁을 하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뭐 아까 이왕 말씀 나왔으니까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이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부분이 이제 부동산이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LH 사태가 이제 큰 기폭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라도 이해충돌방지법 같은 거 만드는데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이건 사실은 후보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당 차원의 의원들이 해야 될 역할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했으면 유권자들이 그런 시선으로 과연 바라봤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예, 이해충돌방지법의 경우에 지금 국회 정무위에서 2번 토론을 하고 이제 조문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더 빨리 통과됐으면 저희 당 입장에서도 이제 좋았을 텐데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지요. 한 20여 년 이상 사실은 국회에서 논의만 되고 지금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국회의원들도 짬짬이 아니냐 뭐 이런 비판 그중에서도 다수 여당인 민주당이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심을 사실은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고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4월 국회에서는 저희들도 새 지도부가 이제 곧 뽑히는 만큼 어떤 일이 있어도 야당과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해충돌방지법은 꼭 처리를 하겠다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2사 대책 후속으로도 여러 이제 부동산 관련된 법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꼭 좀 통과를 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국민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당 차원에서 좀 논의 안 하나요? 뭐 하고 있고요. 제가 정무위원이기 때문에 수차례 법안 심사에도 들어갔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충돌 방지 제도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당도 뭐 전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데 LH 사태가 3월 11일 날 났는데 이거를 3월 말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날짜를 딱 정해놓고 추진을 이렇게 하는데 너무 빠듯한 시간이었다. 신설 법안이거든요. 재정 법안을 이렇게 뭐 2주 만에 통과시키겠다는 식으로 하는 것은 절대로 도움이 안 된다. 이게 잘못하면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큰 28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 신설 법안인데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서 혼란이 없도록 해야 되고 우리의 나라에 그런 법안이 없느냐? 이미 5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6번째 법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걸 따라야 될 공무원이나 공직자 입장에서는 어느 법을 따라야 할지도 복잡하게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한다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이걸 5개를 통합한 새로운 법안을 하나 내놓고 이거를 진작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빠듯하게 진행된 사실은 감이 아쉬운 있습니다. 점은 정무위에서 사실 이제 아까 말씀대로 졸속 법안은 안 된다, 꼼꼼하게 심사하자라는 이제 취지로 아마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10수년간 지금 논의가 돼 왔고 이미 쟁점은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국민의힘이 사실은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당내 그런 불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제 국민들께서는 아니 민주당이 다른 것 단독 처리도 많이 하던데 왜 이런 걸 단독 처리를 하지? 사실은 이거는 국회의원들 당신들 스스로 관련돼 있는 거라서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따가운 사실은 비판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4월 국회에서는 꼭 함께 좀 처리를 했으면 아니, 좋겠다 4월 국회는 싶네요. 처리가 될 거고요. 지금 저희가 본문 다 받고 이제 부칙 조항들하고 벌칙 조항만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봐서 통과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주제를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을 하셨었는데 이번 표심에서 2030의 표심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다 국민의힘 쪽에 전폭적으로 표를 던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이제 20대 같은 경우에 정혜인 기자, 20대는 여성은 뭐 그렇지 않았죠. 20대 남성이 이렇게 전폭적으로 국민의힘 쪽으로 표가 많이 갔어요. 왜 그런 겁니까? 이 이른바 이남자라고 불리는 그 세대죠. 계층이죠. 이번에 출구조사 성별 지지 연령별 지지 결과는 사실 출구조사 결과에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저 지금 화면에 나오는 표를 보시면 이 눈에 띄는 부분이 맨 위에 만 18세에서 29세까지 20대 부분입니다. 보시면 빨간색 부분이 굉장히 길어요.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는 이남자 20대 남성이 72.5%입니다. 네. 굉장히 높고 박영선 후보의 격차가 압도적이죠. 특히나 이제 두드러지는 게 이 서울의 경우는 20대 남성의 오세훈 후보 지지가 맨 아래쪽에 있는 60대 이상, 그러니까 보수 성향이 강한 60세 이상 남성 지지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살펴봤더니 아무래도 사실은 20, 30대가 지난 지방선거나 총선에서는 진보 지지층으로 불렸던 계층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상당히 돌아섰는데 거의 분노 투표에 가깝다고 할 정도로 돌아선 거죠. 이 계층의 관심사가 취업난, 그리고 집값 상승, 또 LH 사태 이런 거에서 어떤 현 정부의 공정성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대한 실망, 분노 이런 게 좀 작용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박수 됩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특히 20대 남성이 이렇게 국민의힘을 많이 지지하는 이유가? 네. 20대 남성들이 극심한 경쟁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전 세대를 통틀어 볼 때 가장 교육을 많이 받았지만 가장 극심한 경쟁이 있거든요. 네. 자기가 경쟁하고 있는데 이게 공정해야 되는데 공정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집값, LH는 직원들이 투기를 해서 올렸는데 자기는 집 사기 위해서 연끌을 해야 되는, 이게 공정하냐. 그다음에 조민, 조국 사태 때 나타난 조민 이런 경우에 서류 위조를 해서 들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공부하느라고 열심히 학원 다니고 했는데 이거 쉽게 대학 들어가고, 이게 정말 공정하냐. 취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다 취업 알바라도 하곤 했는데 소득 주도 성장으로 최저임금 인상하니까 알바 자리 마저 없어졌다. 이런 분노가 켜켜이 쌓여서 이번에 그 분노 투표로 나타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동의하고 있는 그런 분석이십니까? 예, 저도 저 표를 보고 가장 사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뼈아프게 질문을 하게 되는 표였는데요. 저들이 이제 우리의 미래이기도 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동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민주주의와 공정 이런 가치를 그래도 잘 대변한다고 하는 우리 민주당이 저런 성적표를 이제 받아들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이런 이제 정말 뼈아픈 그런 심정을 느꼈습니다. 특히 이제 자산 양극화가 아주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문제의 아주 중요한 한 축이 결국에는 이제 가격도 오르지만은 그게 자산의 양극화로 결국 귀결이 돼서 기회가 젊은 세대에게는 잘 주어질 것 같지 않고 내가 언제 모아서 저렇게 저 집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아주 전체 자기 삶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스스로 분노하게 되는 이런 이제 심정을 갖게 하는 그런 이제 결과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게 가장 큰 하나의 저희들이 아주 앞으로 극복해 나가야 될 그런 핵심적인 지점이 아닌가 싶고, 두 번째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취업이라든지
이 주거라든지 이런 면에서 이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주변에서 일어난 이런 게 이제 역시 뭐 아까 중요한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제 2030 세대와 정말 적극 소통하고 함께 가지 못한다면 민주당의 미래가 없다고 하는 각오로 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 2030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권자로서 표를 행사할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2030의 생각을 어떻게 읽느냐, 양당 특히 이제 젊은 세대인 두 분들께서 고민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자, 이제 관심은 이제 선거는 끝났고요. 앞으로 정책들이 어떻게 바뀌어 나갈까, 시장들이 운영을 어떻게 나갈까 부분이 관심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재개발을 강조해왔던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돼서 이제 바로 시장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시장으로서 부동산 분야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럴 여지가 있는 부분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선거 과정에서 그 가장 관심이 많았던 이슈였던 부동산 정책 부분을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특히 뭐 속도전, 규제 완화 이런 부분을 상당히 부각을 했거든요. 이제 이 서울시정에서 기존 정책 기조가 도시 재생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이제 오세훈표 재건축 재개발 이 기조로 바뀌게 될 텐데 뭐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라든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뭐 민간 주도의 사업 활성화, 공급 확대 이런 거를 공약을 했기 때문에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용적률 상향 조정, 또 그 강변 아파트 35층 고도 제한 폐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를 확 풀 거고요. 또 주요 재건축 대규모 대단지 재건축 사업 인허가 절차도 속도를 낼 겁니다. 다만 그 선거 과정에서 이러한 공약들을 시행을 하게 되면 집값이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네. 또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고. 앞으로 이제 내년 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을 거고요. 또 이게 이번 시장 임기가 1년 3개월 정도 1년 남짓인데 현재 정부와 또 시의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 그 공조가 얼마나 될 수 있느냐가 딜레마로 보입니다. 제일 딜레마일 것 같은 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시의회 거의 절대 다수가 다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앞서 정하연 기자가 얘기했던 용적률 같은 경우에 시의회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시의회에서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만큼 오세훈 시장이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에는 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이제 부동산 시장은 그 특성상 이게 한번 투기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 우리 전체에게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뉴타운 광풍의 경험도 있었고 저도 구청장 하면서 그때 굉장히 애를 먹었거든요. 서민들이 정말 눈물을 흘리고 막 이런 일이 많았고 용산 참사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반면교사 삼아서 이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제 잠깐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의 경우에 안전진단이 이제 처음에 초입 단계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완화해 주겠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1차적인 권한은 시장이 있지만 최종 권한은 국토부에 그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35층 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강변에 뭐 고층 아파트를 짓겠다 이렇게 허용하신다고 했는데 뭐 그 부분은 시장이 이제 주도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시의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의회와의 공조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팩터가 되고요. 또 이제 하나가 용적률 완화가 이제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가 될 텐데 이 용적률 완화는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회가 사실상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누가 권한이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게 우리 부동산 안정 기조, 투기 방지 기조, 그러나 실수요를 공급하는 그런 이제 이 소위 우리가 윈윈하면서 시장의 안정도 가져오고 실수요자에게도 혜택이 되는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걸 어떻게 해법을 찾을 거냐가 오히려 저는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오세훈 이제 시장이죠. 공약을 내걸었으니까 그 특히 이제 초반에 재건축 그런 거 완화하는 거 빨리빨리 서두르겠다라고 했는데 결과물이 사실은 나와야지 이 다음 선거에서도 다시 재선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제 저 국토계획법상 용적률 300%까지 허용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서울시가 조례로 스스로 낮추어서 지금 250%를 해놨거든요. 50%포인트를 더 풀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염려는 시의회가 민주당 다수당이니까 동의해 주지 않을 거다 이거거든요. 그거는
아까 모두의 말씀하신 김영배 의원 말씀대로 정책의 방향을 바꾸고 시민들에게 편리한 방향으로 바꾸겠다 하는 부분하고 충돌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동안에 이런 식의 도심의 재개발을 통해서 주민들이 진짜로 필요한 아파트를 공급하지 않고 신도시 개발 방식으로 갖고 이사 대책에서 그전에는 또 공급 측면이 아니라 수요를 억제하는 부동산 투기를 잡는 측면으로 갔다가 25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고 그것 때문에 부동산이 이렇게 엉망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선거에서 졌다면 반성을 정말 한다면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서울시의회 의원들도 정책을 방향을 바꾸어서 도심 재개발에 동의를 해줘야 된다. 다시 말해서 조례 개정에 반대하면 진정으로 반성한 게 아닌 것이죠. 과거 정책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거니까 근데 그 그런 기조로 부분은 협조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이제 역대로 예를 들어서 2종 일반 주거 지역의 경우에 이 법으로는 250%까지 가능합니다만 법으로 현재 300%. 서울시가 200% 정도로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300에 250이죠. 그거는 이제 전체가 예.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되어 있냐면 이게 이제 서울시에서 오랫동안 이거 우리 경기부지사도 하셨고 이렇게 잘 아시잖아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이게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게 아주 일관성 있게 이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한편으로는 투기도 방지하고 한편으로는 도시 이 성장을 계획적으로 관리함을 통해서 사실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이제 이 도구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이렇게 풀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 전에 뉴타운 광풍에서 보듯이 이게 투기를 조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보면은 직방이라고 하는 민간업체에서 3월 말에 발표를 한 걸 보니까 최근에 아파트의 매수 과정에서 보니까 33%가 가격을 하락시켜서 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 대책 이후로 뚜렷하게 사실은 부동산이 안정되고 있는 그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6월 달에 이제 여러 가지 양도세 부분이나 이게 또 강화되면서 오히려 이제 매물이나 이런 게 잘 나올 걸로 훨씬 더 기대가 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투기를 부추기는 것은 저는 전체적으로 볼 때 좋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활발하게 토론하고 함께 저는 시민들하고 적극적으로 저는 이 부분은 함께 토론했으면 좋겠어요. 수영 의원님 말씀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투기를 막는다고 초반에 정책을 25번이나 내놨지 않습니까? 다 실패한 정책이거든요. 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 용적률이라는 개념이 있고 건폐율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건폐율은 줄이면서 용적률을 더 올려주는 인센티브를 하게 되면 지상에 빈 땅이 많아지거든요. 여기에 공원이나 녹지를 조성해서 서울시의 환경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거지 전에하고 똑같이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재개발 안 돼. 이러면 한 발짝도 안 나간 거고 진정한 반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이제 오세훈 시장도 10년 전에 한강변에 그대로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50층 이상의 고층 건물을 짓고 건폐율을 줄여서 주변을 이제 공원으로 만들면 접근성도 좋아지고 좋지 않느냐라는 말씀인데 이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결과는 그 당시에도 뉴타운 광풍이었거든요. 주제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거가 끝나고 향후 전국 지형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부분인데 지금 여야가 공이 이제 지도부가 교체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것 같습니다. 민주당 먼저 여쭤보면요. 전당대회가 이제 다음 달 2일로 앞당겨 지게 되고 최대한 앞당긴다고 해서 다음 주 금요일 날 원내대표 선거를 하고요. 비대위 체제가 이제 가동이 됐죠. 예, 구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얘기가 아직 뭐 들은 얘기는 없으시나요? 오늘 최고위원회가 있었고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4월 16일 날 원내 지도부를 뽑는 선거를 하고 그리고 5월 9일 날 있던 전당대회를 일주일 당겨서 최대한 신속하게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뽑는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냈고 지도부가 전원 사퇴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원내 다수당이긴 합니다만 민심이 떠나서는 정당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뭐 집권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국민들이 주신 기대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존재 가치를 한번 증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저희들이 임하고 있고요. 우리 당내에 두루두루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는 혁신 역량을 최대한 모으는 게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보선 선거 결과가 과연 대선에 어떤 영향을 줄지 부분도 굉장히 궁금한데 민주당에서 바라봤을 때는 대선과 과연
무관한 건가 지금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는지가 궁금한데 예를 들어서 이해찬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최근에 한 방송에서 말하는 걸 들어봤더니 이번에 만약에 지더라도 대선의 상황이 어려워지는 건 아니다. 그동안 포장도로를 달려왔다면 앞으로는 비포장도로 달리는 거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체적으로 그런 시각이십니까? 아마 선거 전에 말씀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받아들여지고요. 네. 이번에 맞은 회초리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몽둥이로 맞았다고 할 정도의 사실은 충격이 있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이제 출발선상에 선 입장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저는 대선에서 훨씬 더 나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들이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만됐다고 할 정도 그 이상으로 쇄신하고 혁신하고 국민 여러분과 공감하기 위해서 저희들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는 그 혁신 경쟁이거든요. 어차피 민주당도 혁신하겠다고 하시고 이번에 사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청와대에서 성명도 나오고 당에서도 이제 원대 전대 다 빨리 뽑겠다고 하신 부분은 굉장히 잘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혁신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저걸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겼다 생각하면 안 되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긴 게 아니고 민주당이 패한 거거든요. 네. 우리도 빨리 혁신에 속도를 붙여야 되고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민주당의 지도부가 다 바뀌는 만큼 원대도 바뀌고 당대표도 바뀌니까 우리도 지금 당대표는 없는 형국이거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백과 원대 교체까지 해서 민주당과 발 맞추어서 저희 당도 빨리 바꾸어서 네. 새로운 인물들로 새로운 정치, 새로운 패턴으로 나가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박수영 의원님의 저 말씀이 오히려 더 훨씬 약간 제가 겁이 난다고 그럴까요? 그럴 정도로 국민의힘이 정말 변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런 이제 느낌이 들고요. 뭐 정말 부끄럽지 않게 네. 국민들께서 보실 때 민주당이 그래도 진짜 정신 차리려고 노력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드셔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이 일단 내일 쓴소리 드네요.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쓴소리 하는지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정하영 기자, 네. 지금 대통령도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 지금 얘기를 했어요. 이제 개각도 곧 있을 것 같고 국정 운영에 뭐 큰 변화가 평상시 해왔던 말을 보면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변화도 예상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부분이 저도 이제 오늘 좀 주목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통령 입장,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 이 부분을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서 전달을 했어요.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이겠다 이 말하고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 내놓은 것처럼 혁신하겠다, 쇄신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국정 운영 기조를 바꾼다는 거냐, 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냐는 네. 거냐,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기자들이 그 청와대 대변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변인은 즉답을 피했고 뭐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 정도의 원칙적인 답변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자 입장에서 해석을 할 때는 일단 오늘 메시지에서는 국정운영 기조의 변화는 없겠다 이렇게 좀 입장을 분명히 한 걸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이게 이번 선거가 정권 심판론 성격이 굉장히 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이 국정과제 추진, 특히 이제 개혁과제 추진 이 부분을 그대로 밀어붙이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뭐 당장 어떻게 정책을 변화해 나가겠다라기보다는 현재의 분위기를 좀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내각 개편, 개각이 이 된다. 부분이 나올 걸로 보이고요. 그 시점은 아마도 뭐 지금 현재 정세균 총리가 대선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다음 주가 아마 이란 순방, 중동 순방에서 돌아오는 시점, 그 시점에 내각 사퇴, 개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물러났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권한대행 체제로 넘어갑니다. 이제 대표를 뽑아야 되는데 이번에는 밖에서 오는 게 당연히 아니겠죠. 안에서 대표 뽑고 당연히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체제로 이제 돌아가는 건 확실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아마 지금 여러 가지 방식이 논의되고 있는데 원내 대표를 우선 뽑아서 네. 새 원내 대표가 이제 권한대행 체제에서 전당대회를 열어서 이제 대표를 뽑아야 되는. 현재 대표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한 7, 8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중에서 방송에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요즘요. 예, 네. 그러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또 전에 했던 것처럼 1대1 토론을 벌여서 민낯을 보여줘야 실력을 정말 보여줘야 됩니다. 이제는 뭐 계파가 없거든요. 저희 당 안에 네. 친이계, 친박계, 뭐 황교안계, 무슨 몽준표계 이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력 싸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감동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 또 궁금한 게 안철수 대표가 본인이 이제 떨어지기 전에 이번 선거 지나면 당대당 통합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선거가 끝났습니다. 구체적으로 통합 논의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될까요? 아니면 저쪽 그 국민의당에서 조금 말이 좀 바뀐 게 있습니까? 바뀐 게 없고요. 네. 안철수 대표가 선거 기간 중에 정말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줬고 통합할 거란 얘기를 여러 번 강조를 했기 때문에 진행이 될 겁니다. 다만 우리 당 지도부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것부터 바꾸고 네.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바뀌고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의 당대당 통합, 금태섭 의원 또 윤석열 뭐 이런 분들에 대한 통합이 그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고 대선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속도를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여야 그 대권 레이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 대권 후보들이 이번 재보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느냐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이낙연 전 대표가 전면에서 뛰었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낙연 전 대표가 영향을 좀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선거에서 좀 책임을 져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가장 깊으실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당 의원으로서 보시기에도 이낙연 전 대표가 전면에 나서서 뛰었는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전면에 나서진 않은 지금 뒤에 있는 상태에서 재보선에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이낙연 대표께서 이제 어저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글을 쓰셨습니다만 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 이런 입장이신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새롭게 혁신하고 앞으로 이제 이 정말로 이 자산 양극화가 되고 공정의 가치가 무너졌다고 이제 느끼는 그런 비판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이걸 뚫고 중산층이 강한 나라, 그래서 기회의 사다리를 만드는 나라, 뭐 이런 이제 저희들이 비전을 만들고 실천한다면 저는 뭐 앞으로도 이제 그 기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상황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국민들께 호된 질책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혁신을 통해서 국민의 마음과 그런 이제 염원 이런 걸 잘 받든다면 저는 뭐 어떤 분이라기보다는 그걸 제일 잘 하는 분, 가장 앞장서서 그 이제 국민들의 염원을 실천하는 분, 그분께 저는 오히려 마음이 갈 수 있는 여지가 더 생길 수도 있다. 뭐 이런 점에서 가능성을 보고 뚜벅뚜벅 민주당의 길을 가는 게 전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권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국민의힘에 있는 그 후보군보다는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모든 이목의 집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대권 후보자 여론조사 보면은 지금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 전 총장이 바로 국민의힘으로 올 가능성은 없다라는 게 많은 분석이신데 제3지대에서 세력을 형성한 다음에 그다음에 국민의힘과의 어떤 레이스에서 통합을 이뤄내는 그런 것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총장이 가진 옵션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당으로 바로 들어오든지 제3당을 만들든지 아니면 제3지대에 머무르다가 안철수 방식으로 마지막에 단일화하는 방식 세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 방식을 많이들 뭐 국민의힘 아무래도 의원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봐야 되는데 이제 안철수 대표가 밖에 있다가 우리 당으로 들어오라고 했는데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들어왔더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다. 왜냐하면 들어와서 당대당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 당 한 사람이 됐다면 우리 당원들 한 30% 정도는 안철수 대표를 지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울시장 레이스에서 이길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밖에 있다가 뭐 결국은 당대당 싸움이 되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국민의당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안 되고 우리 오세훈 후보가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도 이걸 밖에서 봤을 겁니다. 3지대 끝까지 머무르는 게 과연 플러스 요인인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오세훈 시장이나 박형준 시장이 처음부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당의 토론 과정 올라가면서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 당에서 지지율은 낮지만 뭐 원희룡 지사라든지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 나경원 전 대표 같은 사람들이 다시 레이스를 벌이게 되면
다시 성공 스토리를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높다고 해서 윤석열 총장 한 사람한테 우리가 목을 메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호영 기자,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물러났는데 지금 밖에서 윤석열 전 총장과의 어떤 결합 이것들을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킹메이커 역할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정치권에서는 봅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가능성을 사실 배제할 수 없죠. 그 말씀하신 것처럼 킹메이커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 성공도 하셨었고 사실은 이제 오늘 이제 퇴임을 하셨는데 어제 그 투표를 하시고 나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은 정치권을 떠나는데 그동안 뭐 밀린 일도 처리하고 생각을 좀 정리한다. 다시 좀 정리하는 계기로 삼겠다. 이 휴식기를 그런 계기로 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기자들이 이제 이 발언 중에서 주목을 했던 게 일단 이라는 말에 좀 주목을 했는데 그러니까 잠시 떠나 있겠다는 걸로 해석이 돼서 돌아오겠다는 어떤 그런 반증 아니냐라고 해석을 일부 했었고 또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뭐 사례 하나로 경우의 수 하나로 말씀하시긴 했지만 야권 대선 주자로 나서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중도층 지지를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 바로 들어오진 않을 거다 이런 예측이 많죠. 그러면은 당 밖에서 그럼 누구랑 함께 할 거냐? 뭐 그 전에 사퇴를 하고 나서 누구를 만났다, 뭐 누구를 만났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는데 그렇게 누구랑 함께 할 거냐를 할 때 그동안 뭐 여러 차례 선거 승리를 이끌었고 또 경륜이 많은 김종인 위원장이 역할을 할 거다. 네, 관측이 맞습니다. 자, 이제 생방송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요. 자, 혁신하고 쇄신하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두 분이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시청자분들한테 우리 당이 앞으로 선거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 나갈 것인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주시는 그런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저희들 성찰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의 새 출발을 위해서 분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심의 바다로 새로운 장정을 떠나겠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다시 세우고 정말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한 스스로의 준비부터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무엇보다는 민주당다움을 회복하고 국민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듣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이제 주신 질책 정말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예, 저희 당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당이 이긴 것은 저희 당을 좋아해서 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실패에 대한 반사적 이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큼 이번에 저희 당을 도와주신 2030, 중도, 그다음에 이제 샤이 진보 이런 분들을 다 아울러서 중도층까지 모두 아우르는 혁신을 해야 우리 당이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4연패한 우리 당입니다. 내년에 있는 대선에서는 중도와 이쪽을 전부 아울러서 승리하는 당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치와 대한민국 헌법 정신 다시 살려나가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해 주신 두 의원분 고맙고요. 또 정하연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여야 모두 민심이 무섭다라고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불과 1년 전 총선 때와 완전히 뒤바뀐 선거 결과를 보면 새삼 민심의 회초리가 무섭다라는 걸 느끼게 되죠. 선거 이후 여야 모두 쇄신을 말합니다. 정쟁이 아닌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진단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